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세 감독님과 변영주 감독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가 떴는데요. 그 2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36점을 돌파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감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만 돌파. 네. 뭐 손익점을 일단 넘어섰으니까 죄스러움은 좀 벗어난 것 같고 스태프들한테도 면모가 쓰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6월까지 한 50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여하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두 감독님 모두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아직까지 이제 열리고 있죠. 그 전주에서 이제 막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명세 감독님께서는 광주국장에서도 상영을 하셨는데 이미 그 SNS 상에서 사진을 보니까 그 광경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뭐 이렇게 전주영화제랑 갔다 오신 소감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전주영화제는 조금 낯선 안성기 전 통해서 그 남자는 괴로워 상영이 있었고 스크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우리 선배님 안성기 선배님을 잠깐 뵙고 왔고, 광주 극장에서는 광주 극장이 아마 우리나라 단광극장에서 제일 오래된 극장 같은데 90년이 넘은 극장입니다. 곧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는 극장인데 좌석수가 865석. 그러니까 그 광주극장은 지금 여러분들은 뭐 단관 개봉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20세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극장 한 군데에서 개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극장이 잘 되면 그 극장 앞에 사람들이 막 부쩍부쩍거리는 그 분위기를 오래간만에 한번 느껴봤고, 왜 영화가 광장의 예술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었던 것은 그 수많은 관객들과 같이 보면서 웃을 때 다 따라 웃고 또 울 때 같이 따라오는 그 전염성 높은 그래서 경험이 되는 어떤 순간을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서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 이것을 새삼 느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말씀하신 광주극장은 정말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낸, 요즘 뭐 원주도 그렇고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사실은 기념적인 측면에서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극장들이 개발이라는 이유로 되게 많이 뽀개지고 있는데 시민의 힘으로 계속 유지하는 극장이고, 이제 5월은 우리가 광주 갈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에 가시면 한번 그 광주극장을 방문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광주극장 바로 옆에 빵과 장미라는 네, 빵과 장미라는 서점인지 빵집인지 그쵸? 그러니까 그곳이라든가 뭔가 그 어떤 구도심의 느낌을 되게 만끽하실 수 있는 곳이라서 혹시 그 바로 옆에 신라문야 중집에서는 계란 프라이를 덮어준 짜장면이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 5월에 광주를 가시면 하루 정도 광주극장에 가셔서 그 영화 감상을 함께 하셔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 작품도 그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영상이 많이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광주극장에서 이제 상영 끝나고 찍은 단체 사진을 보니까 그 극장 안을 꽉 채운 그 관객의 모습이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자체도 어떤 하나의 또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즉각적으로 가장 또 궁금한 것은 두 분이 그 12.3 그 비상경 당시 그때 두 분 다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일단 좀 궁금한데 어떠신가요? 저는 여기서 소방관이라는 영화 시사를 참석했다가
그 이제 배우들이 빨리 뒤풀이로 오라는 그게 그날이었군요. 예, 그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물론 이제 그 전화 핸드폰을 꺼놨기 때문에 그 막 나오면서 핸드폰을 켰더니 많은 문자들이 와 있고 전화들이 걸려와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키고 곧 올려온 전화가 계엄이 났다 해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얘가 지금 농담하나? 그러면서 철렁했던 기분으로 진짜 막 갑자기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그럼 여의도로 가야 되나? 여의도로 가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또 시사회랍시고 옷을 또 얇게 입고 와서 이 한겨울을 날려면 좀 패딩을 챙겨 입어야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시간이 12시 반이었습니다. 그때 택시도 잡기가 힘들었고 버스도 늦게 와서 도착했는데 막 스트리밍으로 TV 몇 개에서 막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지켜보면서 그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너무 끝난 것도 계엄이라는 것도 황당했고 끝난 것도 다행이면서 황당했고 그래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 정부에서 그 받아들일 때까지 계엄 해제 가결을 받아들일 때까지 어슬렁거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뒤로 하여튼 뭐 내란 불면증을 많이 오랫동안 알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발표했던 그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계속 촬영을 하고 있을 때여서 그날 이제 12월 4일이죠. 그 다음 날이 4일도 새벽부터 촬영이 있어서 일찌감치 잠이 들었다가 끊임없는 카톡 소리에 깨서 죄송한데 괄호 열고 이 새끼들이 단체로 미쳤나? 왜 촬영하기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감독의 잠을 단체 장난으로 깨우고 있나? 오늘이 무슨 날인가? 만우절인가?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한 12시 반 정도 됐었는데 그 침대에서 TV를 켜는 데까지 가서 TV를 켜기까지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이렇게 딱 켰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날 그날 이제 그 해제되는 걸 보고 촬영 현장에 가서 다들 그 모두가 잠을 자지 못한 상태 마치 어제 밤샘 촬영이 있었던 거가 똑같은 분위기에서 그 촬영을 하면서 되게 감사했죠. 진짜로. 그러니까 촬영하지 못할 뻔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일상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시민들과 뭐 국회의원들이 너무 감사했죠. 아 그때 12월 4일 날이 또 독립영화제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리는 건가? 아니 우리 그 학생회가 그 단편 영화 뭐 이따 꼭 오라 그랬는데 오늘 영화관 하니? 오늘 영화 상영하니? 서울 독립영화제. 서울 독립영화제. 누가 봐도 계엄이 되면 저지당할 대표 영화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때 그 몇몇 그 독립영화 감독들이 단편 영화는 처음으로 이제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계엄이라 갖고 나는 내 영화를 보여주지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때 근데 그 계엄 해제 가결이 됐고 그래서 아 일상의 귀함에 대해서 울먹거리는 목소리를 했던 게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울컥울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다음 그 12월 4일 오전에 어떤 감정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느꼈어요. 그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쓱 하고 다가오게 해줘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저기 울컥울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한번 감정적으로 되게 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지금 식으로 영화랑 계속 연결을 시키라고.
마더레이터를 훈련시키는 네, 변영주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변효주 감독님은 다큐멘터리스트로서 또 기억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일단 어떻게 보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뭐 차차 뭐 더 많은 얘기를 하시겠지만 좀 간략한 감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 중에 이런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냐면 후티지 다큐멘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어떤 촬영되어진 촬영본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한국 그 독립영화 감독 중에서 김경만 감독이라는 되게 독보적인 이 후티지 다큐멘터리로 그 만드는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최근작이 돌들이 말할 때까지라고 4.3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그건 좀 후티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처음으로 다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이 후티지 다큐멘터리는 사실은 이제 기존의 영상자료원이나 아니면 국가기록원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1950년대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승만 독재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비웃는 북한과 전혀 다를 게 없는가에 관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하의 만수무강 뭐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 국민이 각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생일잔치를 전 국민이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는 이걸 풍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생신을 축하드립니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편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몽타주화 시켜내는 거 외에는 극적으로 뭔가 할 방법이 없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AI와 애니메이션과 어떤 그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또 새롭게 이런 후티지 다큐멘터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사실 이 12.3 계엄 그 당시의 일들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그 시간들을 이 작품 속에서 이렇게 녹여내고 계신데 그 어떤 장면들은 그 자료 화면으로 가고 또 어떤 장면들은 뭐 AI 영상 또 어떤 장면들은 애니메이션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작품 제작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원칙을 두고 가셨는지. 이게 AI 영상을 사용한 건 맞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AI 영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다가 이 영화에는 AI 영상 콘텐츠가 있습니다는 고발을 당할까봐 윤리적으로 고발당할까봐 그 계엄하신 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지금 담았던 것이고 그 외에 애니메이션 시민들 빛의 전사를 부르는 그 시민들 모습이라든지 또 중간중간 골목길의 그 애니메이션 또 그 이강원 작가가 일러스트레이터 이 모든 것들은 원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인공지능의 AI 도움을 받은 것이지 그건 원화가 있는 그림인 것을 밝혀드리고 AI는 초반에 나오시는 분들 그 계엄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스틸로 할까 하다가 그때쯤 돼서 AI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거 조금의 어떤 움직임을 더 줄 수 있다. 무성영화 같은 형식에도 좀 잘 맞고 그 느낌에서 살릴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좀 살린 것이지 AI 하니까 마치 이게 사실은 다큐가 사실적인 건데 인공적인 것들이 많이 가미된 창작된 어떤 것으로 오해될까봐 최근 시기부터는 이 AI에 관한 것에 적극적인 변명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어떤 조화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크셨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궁금한 거는 사실 이 작품을 극장에서 이제 관람하게 되면은 정말 웃음소리가 많이 들려요. 저도 정말 이렇게 재밌게 본 작품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그 유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정말 이 비상계엄 해제 그 결의안 들고 그 국회 직원이 정말 미친 듯이 막 계단 오를 때 뭐 계단 오르기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삽입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너무 재미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이 또 지나치게 좀 과하게 되면은 또 약간은 또 의도했던 말을 또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유머의 또 수위 조절도 좀 고민이 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이번 작업을 하면서 4개의 원칙을 세웠어요. 그 시네마틱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이모셔널 할 것, 그 다음에 드라마틱 할 것, 그 다음에 유머가 요 4가지를 잘 조합을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유머란 그러니까 유머라기보다 사실 오픈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그 사연들 받으면서 직접 사진으로 된 그 카톡 사진 중에 하나가 이번 영화에도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삽입되어 있지만, 막내야 이번에 오늘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언니 이럴 줄 알았으면 막 살 걸 그랬어요. 그 쌍하는 그 순간이 웃음과 함께 갑자기 목이 탁 쟁기더라고요. 아, 이런 느낌들은 꼭 살려야겠다. 그러니까 유머라기보다는 그런 현장, 그리고 그 아까 지금 얘기했던 계단에 있는 그 계단을 올라가 본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글씨가 있는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다. 그 사람은 죽을 똥살똥하고 뛰어갈 때, 그래서 이게 혹시 너무 이게 희화화시키거나 그렇진 않을까? 근데 그 순간적인 거지만 그 아이러니의 어떤 느낌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그 계엄 해제 가결되고 어떤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는데 에이짱 됐어. 그걸 크게 놓는데 어떤 데는 잘 들리고 어떤 데는 안 들리더라고. 저는 그게 너무 그 계엄 해제 녹색 불이 뜰 때 누구 어떤 분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주 크게 잘 들어가 있는 소리가 있어서 그건 잘 하나 땄다가 그걸로 그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은 거, 뭐 그런 부분들이죠. 예. 그런 거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 영화에 이제 계엄 선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장면들은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어떤 식으로든 봤던 장면들이잖아요. 뉴스에도 끊임없이 나오고. 근데 무엇보다 이제 그런 뉴스에 나오는 장면들은 강박적인 어떤 중립성 때문에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 사람들도 계속 같이 나오잖아요. 예. 아무 의미 없이 경찰한테 짜증만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 내란을 막아낸 중심축에 있는 것처럼 하는 일이라고는 무서워서 그냥 국회의원도 아닌데 본회의실에 들어왔던 인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보여졌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계엄을 막은 사람들만 보이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이제 뭐랄까 캡처된 화면으로 연출자가 하나의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뉴스릴로 많이 봐왔던 어떤 쇼트들인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히게 되는 편집이 정말 좋더라고, 그 부분들이. 네. 근데 분명히 밝혀드리는 것은 새로운 지금 배영주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건 맞는데, 여기서 그 시민들 모임이라든지 마지막 우리가 1차 전투, 2차 전투, 3차 전투라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영화적인 장면으로서 편집을 요 뒤에 걸 잠깐 갖다 써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몇 번이나 더블 체크하면서 그 시간에 있었던 것은 그 시간에 있었던 걸로 편집을 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되게 먼 곳까지를 보고 계시는군요. 이게 뭔가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지속적인 사령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그래야 이것은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의 그 생생함은 그대로 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편집자가 2명 있었고 이제 스텝이라고 이제 PD 1명이지만 더블 체크하면서 그것들은 다 맞춰서 했죠. 오늘 지부에 이제 감독들의 무삭제 지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저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거기에 유영길 촬영 감독님도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작품의 시작은 이 작품의 마지막에 언급되는 유영길 촬영 감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명세 감독님하고는 뭐 데뷔작 개그맨부터 첫사랑부터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리고 남자는 괴로워까지 쭉 함께 해오셨던 그야말로 8, 90년대 한국 영화의 거인이셨죠. 근데 또 덜 알려진 사실은 유영길 촬영 감독님께서 예전에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실제로 그 참상을 기록해서 세상에 알린 분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을 제가 접하는데 참 묘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사실
3, 4년 전에 이명세 감독님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될 걸 아셨을까?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 때 이미 그 세상을 떠나신 유영길 촬영 감독님의 과거의 그 영상을 이 작품에 쓰게 될 걸 아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좀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좀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뭐 알 수가 없죠. 제가 뭐 예언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영길 촬영 감독님에 대한 얘기는 저는 이제 뭐 감독으로서 내 작품이지만 그 전에 조감독으로서 고려사냥 2, 기쁜 이름 날, 마녀사랑 하나님, 기쁜 이름 날까지 마녀사랑까지 몇 작품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때 80년대니까 80년대 초반에 유영길 촬영 감독이 현장에 오시면 곤란한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힘들거나 뭐 생각이 많을 때 눈가 주위를 막 긁으셔. 어디 가려우세요? 뭐 됐어. 그런데 그게 광주 당시에 방독면을 쓰면서 그때 생겼던 가려움증이 사라졌는데 마치 PTSD처럼 트라우마처럼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 부분 방독면 꼈던 그 자국의 부분을 긁으셨던 건데 그때는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80년 초중반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이고 정말 가깝고 거의 촬영 때면 끝나면 늘 술을 마시던 뭐 같이 진짜 대선배님이지만 그렇게 같이 지냈던 분인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택시 운전소에 나왔던 그 힌치패터 상인 그 상을 받을 때 그 영상들을 봤어요. 지금 이번 영화에 삽입된 상영을 보고 저런 그게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 상을 떠나서 그 당시에 저 전투의 현장에 그 방독면을 끼고 저분이 그렇게 계셨구나. 그래서 이 영화 준비할 때 만약 광주 장면을 쓰게 된다면 꼭 그 유영길 촬영 감독님 제가 사랑했던 그분의 어떤 영상은 꼭 내가 이 영화에 집어넣겠다는 생각은 막연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장면이 들어가게 된 거죠. 아마 그날 계엄 선포를 내란 추계한 바로 그날 모두가 떠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국회로 가서 이거를 해제시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5.18을 떠올렸을 거고 국회로 모이는 시민들도 다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있더라도 내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한강 작가가 예언을 한 거와도 같은,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작가의 질문에 갑자기 대답해야 되는 노벨상이 바로 전이었기 때문에 그 세계가 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또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5.18 장면이 있는 건 과장이다 라고 하겠지만 전 그것은 심적 내러티브다. 다들 그런 마음과 그런 기억으로 국회에 모인 거고, 그리고 그가 탄핵이 돼서 끝장이 날 때까지 사람들 모두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화 중간중간 그것이 보이는 게 선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갖고 있는 되게 심적인 내러티브 안에서 보여지는 장면이어서, 그랬다가 뒤에 유영길 촬영 감독님이 언급되는 걸 보면서 울컥했죠. 사실은 다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당시에 일종의 촬영 기자의 신분으로 그곳에서 5.18의 참상을 보았던 거의 몇 안 되는 영화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겹쳐졌던 것 같아요. 되게 감동이 있고. 그래서 자막을 할 때 광주 그때 당시 찍었던 유영길 촬영 감독님을 추모하며라든지 이렇게 집어넣은 의견도 있었지만 그냥 고 유영길 촬영 감독을 기억하며라고 집어넣은 건 물어봐 주기를 저 사람 이름이 왜 들어갔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기를 바래서 만약 광주를 촬영했다고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아서 꼭 그분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거기다가 그 영상을 촬영했던 이라고 하기엔 그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고 유영길 촬영 감독이라는 그 고유명사에
들어가 있는 한국 현대 영화 역사잖아요. 그야말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그야말로 그 한국 영화를 회생시켜냈던 수많은 영화의 촬영 감독이고 감독의 동지였기 때문에 딱 그렇게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감정이 있어요. 네.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뭉클해진 게 좀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감독 이명세, 촬영 유영길이라고 하는 신작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 마치 그 두 분의 신작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뭉클했다라는 생각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영길 촬영 감독이 그때 인정사정 볼 거 없다 찍기 전에 그때 좀 아프셨는데 빨리 일어나서 헌팅하고 이제 빨리 일어나세요. 헌팅 가야죠 하고 그 마지막 말이 이 감독 이번엔 돈 좀 벌어야지. 그 얘기가 그 마지막으로 들었던 유영길 촬영 감독이 제게 해준 말이에요. 네. 이 영화로 돈 좀 벌 수 있어요. 손이 붕괴치는 넘어왔다니까. 이제부터 이제 다 수익이죠. 열심히 여러분들이 응원해주면 저는 혹시 굿즈 같은 건 안 만드셨어요? 맞아. 바로 지금이 굿즈를 만들 때입니다. 티셔츠라든가 뭐 배지, 손수건, 모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작품에서 좀 굉장히 좀 그 사소한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 이 작품이 그 누군가의 어떤 하루의 일과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 되게 눈에 띄었던 게 그 260번 버스가 등장을 하는데 혹시 그게 감독님의 생활 반경 안에 있는 동선인지? 예, 맞습니다. 그게 그 제가 일했던 편집실이 그 충정로역 9번 출구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가면서 찍었던 버스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 중간에 이제 팝아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엄 직전의 어떤 그 시민들의 모습처럼. 근데 사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팝아트가 감독님의 영화와 굉장히 닮아있다. 색감이나 뭔가 어떤 리드믹하게 강조하는 패턴들이 기존의 감독님의 영화 되게 닮아있어서 한 번도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팝아트 같다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쓰시고 난 걸 봤더니 의외로 감독님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장르의 예술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질문했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이게 이제 저는 그 챕터를 빛의 전사라고 하는데 그때 12월 3일 이후에 탄핵 소추안위에서 나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파면 때까지 응원봉의 불빛들 이 분들의 불빛과 그 사람들의 사연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그날의 평범한 어떤 순간들을 그래서 골목길은 흔히 말하듯이 클리셰처럼 얘기한다면 그림 같은 골목길로 다른 작가분이 그린 거고 거기 그 팝아트도 또 다른 작가분이 그래서 진짜 팝아트 그대로 팝아트의 어떤 느낌을 살려서 빛의 전사들의 어떤 느낌들 그 칼라를 살린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언급돼야 되는 게 조성우 음악 감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음악으로 가장 그 우아한 방식으로 이렇게 감싸 안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명세와 그의 친구들이 당시에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에게 바치는 헌사 같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조성우 음악 감독이 이제 연주를 직접 하는 게 보여지기도 하고 해서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 그 마지막에 그 제가 어디 그 연주를 제대로 못 들었지만 류이치 사카모토가 그 재해가 난 현장에 피아노를 놓고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와 같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작은 콘서트 같은 느낌을 한 3분 정도 엔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 지금 변현주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정말 그때 참여했던 시민들
빛의 전사들에게 바치는 찬사기도 하고 이 영화는 그들에게 바치는 저의 마음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조성음악 감독님께서 전혀 별개의 공간에서 따로 연주하는 것으로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현장 안에 그 조성음악 감독님 계시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께서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 작품에서 그좀 짚어줘야 될 대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당시에 그 12.3 비상경이 그 났을 때 많은 분들이 TV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그 광경을 접했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도 사실은 이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이제 그것들을 이 작품에서 보여줘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작품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수방사 그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 같은 경우에 그 헬기의 그 항공 그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그 케이블 타이로 포박당할 뻔했던 그 뉴스토마토 유지훈 기자 같은 경우에 그 두 분이 이 작품에 이렇게 언급이 돼서 저는 되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감독님께서 이번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그때 미처 몰랐던 여러 가지 자료 화면들이나 그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 두 분 포함해서 또 이렇게 언급하실 만한 수방사 네. 김현상 대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때 뭐 마지막에 잠깐 뭐 이렇게 언급했지만은 그때 만약에 군인들이 그 소강대교를 넘었다. 또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 같은 천운인데 40분 동안 그 헬기를 김문상 대령이 자기 원칙의 군인 정신에 투철하게 막지 않았다면 또 정말 오발 사고가 저 부딪히는데 사실은 그냥 일반 뭐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이랑 알겠지만 가끔씩 훈련소에서 발생하는 진짜 수많은 오발 사고들이 있는데 정말 그게 없었던 게 얼마큼 천운이고 다행인지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진짜 끝나고 나서 그 마지막 말로 씨가 부른 노래는 제 마음이기도 했어요. 하나님 모아서 우리를 만드세요. 네. 정말 그 군인들이 사실은 누군가가 군인들도 되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건 자기들이 그동안 훈련받은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서 상관없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훈련된 대로 원칙대로 버텨냈기 때문에 불상사가 없는 거여서 그때 그 잘못된 상관의 명령으로 그곳에 왔지만 끝내 그 돌발 행동이나 잘못된 실수를 하지 않은 군인들을 위해서 뭔가 그 군대 내에 뭔가 그 이름으로 혜택을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게 바뀐 건 그 선배들 때문이다. 그래서 잊지 않게 우리가 이제 사관학교는 좀 믿기가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느낀 거죠. 아, 시민이다. 군인도 시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니까 거고. 약간 적극적인 주저함 같지만 사실 적극적인 군인들 입장으로서는 적극적인 주저함이었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죠. 그 망설임이 사실은 이걸 막아줬고 또 시민들이 그때 그렇게 빨리 달려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거기 보면은 알겠지만 그 애들아 이러면 안 돼 하는 게 그 나이 드신 좀 어머니 같기도 하고 어떤 분한테는 할머니 같은 분, 이모 같은 분들이 막아쓴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PX에 군인들이 민간 시절에 되게 좋아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만 딱 모아놓는 칸이야. 그래서 그 칸은 왜 생겼냐면 너희들의 선배 때문이다. 즐겨라. 이모빵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예. 말씀하시길 꼭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 작품의 그 마지막 그 후반부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 이 작품에서 그 하룻밤 사이의 이야기가 이 작품의 어떤 러닝타임의 어떤 메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체포영장 집행 그 대통령실에서 사실 그 과정도 굉장히 그 지난한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 뒤이어서 뭐 탄핵소추 의결이라던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같은
사실들이 후일담처럼 이렇게 뒤에 이제 붙었는데 어쨌건 이 작품의 마지막 자체는 그 당시 그 한남동을 지키고 있었던 그 이른바 그 키세스 전사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끝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의미도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진짜 거기에 들어간 소리는 어떤 우주의 소리와 같은 그 음향을 눈걸로 이해를 대신하고 싶은데 그 침묵과 같은 시 그거 추운 겨울에 정말 그때 정말 추웠습니다. 저는 밤을 새우지 못하고 2시쯤 돌아가고 했는데 정말 추웠던 그 밤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있어서 또한 응원봉을 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변영주 감독 벌써 들어갔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경공에 출연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뭐 그 생각을 했겠죠. 아유 들어가셨겠구나. 거기서 만났겠네. 합방이 아닙니다. 예, 교도소가. 근데 사람이 워낙 많아갖고 막 집어넣을 수도 있어. 저희는 끝물이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질문해주신 분들 5분에게는요, 그 두 감독님의 그 사인, 친필 사인 포스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그래서 객석으로 질문 넘기기 전에 그래도 병 감독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면은 그래도 이제 이 작품에서 정말 그 최고의 어떤 구간이라 그럴까? 꼭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꼭 얘기하고 싶은 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디일까?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2군데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머지 한 군데는 꼭 마지막에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게 죄송해요 감독님, 다른 작품 홍보하고 연동돼 있어서. 네, 두 장면. 네. 첫 번째는 국회 그거죠. 그러니까 전 그 부분이 너무 그 국회에서 개헌을 막는 그 시퀀스가 너무 좋은 건 연출자에 따라서 실제 현실 우리들이 보기도 했던 어떤 현실이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연출력, 구성력의 범주인데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좋았고 누구 한 명이 영웅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뭐 갈 일도 없지만 혹시라도 국회에 가게 되면 보좌관들 지나가면 이렇게 항상 꾸벅꾸벅 절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그 부분의 그 전체 구성들이 좋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팝아트가 나오는 그 부분, 그러니까 과연 이 계엄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갑자기 파괴적으로 들어온 빌런이었나를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표현주의적으로 좋았어서 그 두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 한 장면은 네, 나중에 들어보라고요. 혹시 여기 그 감독님께서 대답하실 부분도 있으실까요? 저는 얼마 전 박중훈 씨와 박중훈 배우와 집이하다가 했던 얘기지만 그 이재명 대표 당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에 국회에 들어올 때 그 모습 거의 4세기 된 그 모습이 사실은 그날의 어떤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는데 그 연기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누가 그 막상 그 넉나간 듯한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그때 뭐 가결 전이니까 가결 전에 어떤 그 느낌이 저는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면 그 장면이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영화를 보라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누군가 이 작품, 이 이야기를 실사 극영화로 만들 때 연기하는 누군가가 과연 그렇게 연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객석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기 두 번째 스마트폰을 켜고 계신. 네, 감독님 영화 너무 감동적으로 잘 봤습니다. 사실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저도 어떨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희노애락이 그 짧은 시간에 다 담겨 있는지 정말 잘 봤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뭐 헬기가 대체 도착했다면, 다리를 넘었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공포심이 계속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이 영화에서 중이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표시가 됐는데 아직도 그 계엄 세력들이 뭐 지방선거에 공천이 된다든가 당당하게 자기들이 윤어게인이라는 걸 밝히고 있는데 정말 또 다른 공포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이 영화를 촬영하고 또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저와 같은 그런 공포심을 느끼신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란 1, 2, 3이 2편이 나올 가능성은 힘드시겠지만 2편이 나오는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이어지는 내란 세력이 아직도 잔존하고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내란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 놀라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인터뷰 받으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 서사적인 것보다 저는 하나의 이미지가 먼저 제 눈앞에 보이듯이 잡혀야 되는데 그 장면은 바로 그 뉴스공장 앞에 찾아온 무장한 군인이 무심코 올려다보는 모습이었어요. 그 흐릿한 정말 공포를 느꼈고 그 공포가 불러들인 기억은 때가 되면 소환되는 시가 있어요. 그 브레이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인데 그 운이 좋은 덕택에 나는 오래 살아 있었지. 그러자 그날 꿈속에서 친구들이 나한테 들려주는 말 강한 자는 오래오래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내 자신이 미워졌다 라는 그 시가 어느 때가 되면 뭔가 발길이 이렇게 닿지 못하는 우리 변영주 감독님처럼 이렇게 막 뛰어나가야 될 때 망설이고 있는 뭐 이 발걸음 속마다 마음은 있지만 같이 행동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소환되는 시가 바로 제가 좋아하는 좋아한다는 말 맞을까요? 그 살아남은 자의 슬픔인데 사실은 살아남은 슬픔은 저의 전작 킬러스에도 앞에 사용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건 너무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건 좀 숨겨야 될 것들이 좀 많아.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었던 공포 그 작업이 그 공포와 그 부끄러움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라는 것은 뭐 정확히 맞는 얘기겠죠. 예.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네, 다음 세 번째 네,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네, 뒤에 안경 쓰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맨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확실히 감독님이 영화 쪽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내란 가담했던 사람들을 계속 뭔가 영화 제작하는 어떤 한 파트로 이렇게 보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서 지금 굉장히 가까운 사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되는 사실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영화를 찍으실 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생각은 언제쯤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계속 뉴스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디서 끊고 어디서 또 계속 해야 될지 그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결론이 빨리 끝나서 클리셰적으로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위 하는 베이스 온더 트루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마지막에 누구누군가는 뭐 체포됐고 누구누군가는 지금 어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살고 있고 누군가는 풀려나고 뭐 이런 아주 상투적인 그런 걸로 끝나게 되겠지. 대충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 뭐 이렇게 하고 무기징역이다 뭐다 이렇게 되는 걸로. 근데 이게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진짜 제일 고민했던 것은 그 난중이라는 그 마지막 자막 같은 처리도 그러니까 영화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편집이 다 끝나고 믹싱도 다 끝나고 색보정하는 중에 마지막 색보정하는 마지막 날에 결정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끝맺음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이 막이 열리듯이 지금 정말 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어떤 얘기라서 무대에서 시작해서
하지만 다치지 않는 무대. 그래서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했던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 영화처럼 했던 부분은 또 그 막처럼 이제 그 마지막 그 청문회가 진행된 중에 그 김용민 의원이 만든 PPT예요. PPT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걸 이거 정도는 그냥 그날의 현장만을 생생하게 보여주겠다고 마음 먹었었지만 이런 어떤 건 좀 이 정도까지는 좀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하도 우려하는 바가 고소를 많이 당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영화 촬영으로 돌려서 이렇게 라인 프로듀서라든지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라인 프로듀서가 돈을 만지는 사람이고 조명이 어떤 단전단수하듯이 뭐 그런 분이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간 저의 부끄러움과 비겁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초반부터 계속 울었거든요. 그래서 군의관님 이거 재밌다고 했는데 되게 배신당한 기분이었던 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1시간 반이 진짜 개원 밤부터 파면될 때까지 1년 반을 다시 사는 느낌이어갖고 계속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끝부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역사를 좀 잘 배우고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애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지금 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애들부터는 그래도 이 개헌을 기억하지만 이제 진짜 어린애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럼 걔들이 중고등학생 됐을 때 이걸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게 이제 다른 것들은 제가 다 아는 거니까 그런 국회를 보여줄 때 이런 그 구조도 같은 거에 시작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준다던가 그다음에 노선도 같은 걸 따라가면서 벙커라던가 국회라던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를 되게 좋게 보고 이걸 이제 그럼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이나 좀 어려서 실제로 겪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그걸 이해하기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았고요. 제 질문은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해외에서 상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정말 해외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이렇게 지키는 거다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데 조금 걱정된 건 이제 우리는 너무 잘 알아서 이걸 보면서 너무 잘 이해가 되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뭐 자막 같은 거 다 아예 새로 입히셨다고 듣기는 했는데 해외 버전은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지 조금 궁금해서 그 부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질문해 주신 얘기처럼 이 영화를 편집하면서 염두에 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직관적이어야 되고 외국 사람이 봐도 알아야 된다. 이게 목표였어요.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들을지 안 들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 영어 버전판을 만드는 것은 자막도 디자인이라서 그 디자인 되는 것들을 거기다가 한글과 그 영어 자막이든 뭐 이렇게 자막을 띄우면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서 그 영어 자막판을 다시 만든 거고 그 정세현 전 장관님이 불쑥 저를 찾아오셔갖고 이건 뭐 스릴, 서스펜스, 스펙타클이다. 이걸 교과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장관님, 전 장관님께서 잘 말씀하셔서 영상 교과서로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사실 목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꼭 우리가 뭐 민족적인 어떤 것처럼 국수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 K민주주의야말로 최고의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K컬처보다도.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깐디의 무저항 운동 이후에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막아낸 민주주의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런 시민의 힘을 보여준 것이 있었는가? 제가 어떤 차곡차곡 막 그 정치적인 거나 뭐 이렇게 공부를 하지는 않고 그냥 영화만 한 길 파왔지만 정말 이런 일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많이 알려져서 일단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포 영화. 공포 영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영화는 공포 영화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영화는 북미 수출이 시급하죠. 전 세계 지구인을 위해서라도 북미 수출이 시급한 것 같고. 노회찬 예전에 네. 의원이 얘기하죠.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네. 지구인이 뭉쳐야 된다. 외계인도 좋아할 것 같지 않긴 한데 그 사람은. 근데 아까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이것도 언젠가 시간이 지날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 우리나라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과정 중에 생각해 보면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꿈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개혁 과제가 교육개혁이었으면 좋겠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이루셔내는 어떤 과정에서 가장 큰 동지는 교육감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 선거 때 뭔가 뭐 구청장, 시장 말고 교육감에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가 교육감으로서 하려면 이런 거 해, 이런 거 해라고 그 사실 교육감 선거는 관심 없는 선거잖아요. 이렇게 곁다리 선거. 그래서 막 이렇게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이 중에 진보가 누구래, 보수가 누구래. 근데 그런 거 말고 네가 뭐건 어떤 개혁 과제를 꿈꾸는가를 꼼꼼하게 좀 보시면서 교육감 선거도 되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살면서 저도 영화 감독, 영화를 하는 작업 하는 사람이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느끼는 건 진짜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걸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배영주 감독 얘기처럼 정말 교육은 정말 100년지 대계인데 그런 것을 우리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혁명을 정말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앞쪽만 받은 것 같아서요. 저기 제일 뒤에 까만 옷 입으신 손 한 번 더 들어오세요. 까만 옷 입으신 분. 네, 지금 뒤돌아보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12월 3일 탄핵 때랑 키스스단 그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정말 그때를 생생하게 그때가 정말 기억이 생생하게 날 정도로 약간 소름 돋으면서 봤는데요. 저는 사실 감독님이 이런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록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변용주 감독님의 팬이어서 네, 원래부터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변용주 감독님께서도 이런 계엄 또는 정치적인 관련 영화를 제작하실 생각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영화라면서 몇 번 제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 있었던 어떤 거를 극화할 생각이 없나. 근데 정말 그게 제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굳이 이걸 장르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새삼새삼 느끼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영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2선대라는 근데 사실 단편 영화도 가능하고 할 정도로 너무 정말 그 거지 같은 행동들만 하고 끝이 났는데 뭐 라든가 아니면 그 전의 과거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거라든가에 대해서는 그게 잘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사인 포스터를 받으실 마지막 5번째 질문자 거의 한가운데 안경 쓰신 분 같은데요. 네. 영화가 너무 주는 감동이 크다 보니까 좀 사소한 걱정도 이제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연애란 배우님의 AI 무단 사용이 문제가 됐었었는데 여기 출연하신 어떤 뭐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능히 이제 태클을 걸만한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시거나 뭐 대비책이 있으시거나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PD가 혹시 몰라서 변호사비 비용을 따로 일단 우리가 PTG 비용을 아껴서 변호사비 비용을 빼놨다고 듣고 있어서 조금 안심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변호사들이 좀 있으니까 그분들이 도와주겠죠. 네, 그럼 다섯 질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병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해주기로 하셨던 그 장면에 이어서 뭐 마지막 인사 말씀까지. 이 영화에 이제 이어서 보기 다큐멘터리가 5월에 개봉을 합니다. 바로 남태령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그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른 김장하를 만든 김현재 감독의 작품이고, 제가 약간의 예고를 하면 이분이 경남 MBC에 일하시잖아요. 근데 경남의 농민들이 트랙터를 타고 출발하는 걸 따라가면서부터 시작되는 얘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12.3 내란과 관련된 시민들의 투쟁이 그야말로 과거가 현재를 구해내는 과정이었다면, 남태령은 그 정점에서 현재가 미래와 합의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그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그 5월 말 개봉입니다. 그러니까 그 5월 말 전까지 우리 감독님 변호사 비용 충분히 있으시고 계속적으로 관람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보자고 이렇게 주위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월 말쯤 되면 싹 이렇게 얼굴 돌려서 남태령을 향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마지막 세 번째 좋았던 것이 엔드를 되게 늘려가지 않으셨다. 이 다음의 얘기는 이 다음의 사람이 할 거야 라는 느낌이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남태령은 올해 그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뭔가 그 12.3 비상계엄 약간 스피노프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드는 작품이어서 말씀해주신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이병세 감독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변유주 감독님이 다 한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이 다큐멘터리 오늘 잠깐 뭐 11시에 뭐 KBS 뉴스라인에 할 거 녹화를 하고 왔는데, 다큐멘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어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배그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지 뭐 배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독과점이 돼서, 그러니까 뭐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180만 석이라고 해요. 전체 스크린 수가. 한국에 있는 영화 자석수가 180만 석인데, 지난주에 160만 석을 1위하는 영화가 다 가져가고 나머지 20만 석을 이렇게 나눠지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데서 다큐멘터리 또 독립영화, 예술영화들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육혁명과 문화혁명이 예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아까 서두에 그 20만 관객 돌파와 손익분기점 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약간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관객이 난 1, 2, 3과 만날 수 있도록 많은 말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